당신이 감히 날 쳐? 미쳤어? 그래, 미쳤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섣달 그은날 저녁, 아내는 아침부터 밤까지 뼈가 빠지게 일했지만 시어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식탁에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늘 과묵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장 꺼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서울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친 섣달 근인날 아침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과 함께 북녘의 특징인 회색빛 눈발이 흩날렸죠. 하늘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잿빛으로 내려앉아 지붕에 닿을 듯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뒤늦게 사온 선물 세트나 화분들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지만 저희 집 작은 부엌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틀에 등을 기댄 채 음식 재료로 난장판이 된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서연은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려 깡마른 목덜미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맹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기름이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사골이 냄비에서 푹푹 끓는 소리가 뒤섞여 기쁨은 빠진 채 분주함만이 가득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께서는 일주일 전부터 설날 음식 목록을 작성하셨습니다. 올해는 친가 쪽 식구들이 20명 넘게 오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 목록은 무슨 상소문처럼 길었습니다. 전통 음식부터 요즘 유행하는 음식까지 20가지가 넘었죠. 예를 들면 갈비찜은 살이 부드럽게 떨어지되 모양은 흐트러지면 안 되고 모듬전은 모양도 색도 완벽하게 붙여내야 했습니다. 잡채는 면이 불지 않고 간이 완벽해야 하며 삼색나물은 색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했죠. 거기에다 닭백숙, 새우튀김, 불고기까지. 서연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 혼자 새벽 시장에 다녀왔죠. 저는 아내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양손에 커다란 장바구니 4개를 든 채 낑낑거렸고 손가락은 추위와 비닐 손잡이에 눌린 자국으로 새빨갛게 부어 있었죠. 제가 달려나가 짐을 받으려 하자 거실 입구에서 계시던 어머니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지가 해야 할 일이야. 고작 장바구니 몇 개 가지고 사내 자식이 손대면 새해 첫날부터 재수 떨어져. 어머니의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0살 먹은 나약하고 비겁한 남편인 저는 슬그머니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10시간 넘게 이어질 외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향긋하게 퍼졌지만 제 마음은 쓰라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기름팬 옆에 서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쉴 새 없이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어 군데군데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일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내내 어머니의 성화에 맞춰 집안 대청소를 하고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잠을 설친 탓에 아내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했고 눈밑은 매랬습니다. 바깥 거실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와 그 자식들까지 모두 도착해 있었죠. 그들은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 연말 보너스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야, 올해 우리 민준이 사업 잘 됐나 보네. 집안 꾸며놓은 것만 봐도 돈 좀 번 티가 나는데. 그런데 내 아내는 어디 있냐? 작은아버지, 고모 오셨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며느리라는 애가 부엌에만 처박혀 있으면 쓰나. 어머니가 특유의 까칠하고 날선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구, 작은아버님도 쟤한테 뭘 바라세요. 저런 시골뜨기는 부엌대기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세상 물정 아는 게 있어야 어른들하고 이야기가 되죠. 그냥 저기서 일이나 마치라고 하세요.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으면 이따가 알아서 다 대령할 겁니다. 저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분명 모든 걸 들었을 겁니다. 아내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손은 여전히 분주하게 삶은 닭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황금빛 닭껍질 위에 정성껏 고명을 올리며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릇이라도 나르려고 하자 서연이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죠. 오빠는 그냥 나가서 손님들하고 계세요. 여기 있지 말고요. 어머니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거의 다 했어요. 내가 좀 도울게.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너 혼자 다 해. 저는 남은 양심 한 조각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제발요, 오빠. 그냥 나가요. 서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죠. 오빠가 손대면 어머니는 또 제가 게을러서 남편 부려먹는다고 하실 거예요. 전 이제 익숙해요. 그냥 있다가 조용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체념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며느리 살이 동안 쌓인 서름과 제 자신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부엌을 나왔고 아내를 자욱한 기름 연기와 고독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구석진 소파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셨지만 눈은 허공의 한 점을 무심히 응시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평생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출퇴근하며 월급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는 게 전부였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서연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때로는 어머니의 모진 구박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이 민준이, 이리 와서 작은아버지랑 새해맞이 술 한잔 해야지. 작은아버지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기름 자국이 묻은 아내의 손과 부엌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 집안의 거짓된 평화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12시 30분을 가리키자 마침내 푸짐한 설날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 2개가 이어 붙여졌고 그 위에는 붉은색 봉황 무늬가 수놓인 화려한 테이블보가 깔렸습니다. 상위에는 누가 보더라도 요리한 사람의 솜씨에 감탄할 만한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잘 익은 갈비찜의 달콤한 향이 모듬전의 고소한 냄새와 어우러지고 잡채에 들어간 후추의 알싸한 향이 온 집안에 퍼져 겨울날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 대추와 잣으로 장식된 약식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파릇한 삼색나물과
통통한 새우튀김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자두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건 채 이리저리 오가며 사람들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상석에 앉으세요. 민준이 아버지 옆에요. 고모는 여기 앉고 얘들은 저쪽 상으로 가서 널찍하게 앉아라. 저는 서연을 도와 마지막 음식들을 날랐습니다.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닭백숙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테이블 중앙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국물이 테이블보에 한 방울도 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셔 옆머리가 뺨에 달라붙어 있었죠.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고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옆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주며 아내를 작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앉아. 이제 일 다 끝났으니 밥 먹자. 서연이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앉으려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한 아내는 너무나 배고프고 지쳐 있었죠. 뱃속에서 작게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맛볼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엉덩이가 의자에 채 닿기도 전에 유리 위를 긁는 쇠붙이 소리처럼 날카로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너더러 거기 앉으래. 당장 일어서.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끝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이 더욱 매서워 보였죠. 어머니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손에 든 젓가락으로 서연의 얼굴을 가리키고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꼴이니. 옷에서는 온통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머리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서는 어디 감히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겠다고. 손님들은 다들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내 꼴을 좀 보라고. 이게 어디 파출부랑 다를 게 뭐냐.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음식을 해서 다 같이 앉아서 해서는 무슨 해서. 어머니가 아내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우리 집 규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방에서 음식 다 했으면 주방에 내려가서 먹는 거야. 손님들 다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어디서 며느리가 어른들하고 겸상을 하려고 들어.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하는 것도 못 배웠니? 저는 온몸에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엄격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던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들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쳐다보거나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 하나 감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어머니의 위세에 눌렸거나 혹은 그저 그 낡고 해로운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설날이고 서연이도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그냥 다 같이 앉아서 즐겁게 식사해요. 너는 조용히 못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내 자식이 뭘 안다고 아내 가르치는 일에 끼어들어. 내가 지금 이 집안의 규율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내가 제 편 들면 너도 불효자식이야.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잖아.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턱짓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꺼져.
3번 말하게 하지 마.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흐느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굴욕감과 서러움이 아내를 집어삼켰죠. 아내는 제게 더 강력한 보호를 바라는 애원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비겁한 남편인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꽉 쥔 두 주먹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감히 일어나 어머니께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읊조리고는 부엌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가녀린 등이 슬픔의 파도에 따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흥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자. 여러분, 식기 전에 어서들 드세요. 저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버릇없는 시골뜨기는 저렇게 가르쳐야 사람이 돼요. 다시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어색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의 갈비찜은 마치 밀랍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쓰기만 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분노 덩어리가 목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가 미웠지만 제 자신은 1000배, 10,000배 더 미웠습니다. 모두가 애써 즐거운 척했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잡담은 뚝뚝 끊겼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전을 한 조각 집어 마시다며 칭찬했지만 눈은 자꾸 부엌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작게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수저에도 손을 대지 않으셨고 앞에 놓인 술잔은 가득 찬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고뇌에 찬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아버지의 눈은 앞에 놓인 간장 종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위험 있는 시어머니이자 규율을 바로 세우는 집안의 여주인 역할에 심취해 있었죠. 어머니는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작은아버지의 그릇에 놓아주며 입을 놀렸습니다. 작은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서연이가 만들긴 했지만 만드는 법은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맛을 내겠어요. 요즘 세상에 저처럼 며느리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어머니 정말 드물다니까요. 그럼요. 형님은 최고시죠. 고모가 아첨하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몇 생을 닦아야 형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서연이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죠. 쥐뿔도 없다가 부잣집에 들어온 셈이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의자가 타일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지 않고 약간 마른 체형이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막 분출하려는 화산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술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 직전에 이른 탓에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며 까칠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요?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난리야. 식기 전에 어서 앉아서 식사나 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식탁을 돌아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평생 과묵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당신도 저 며느리 편들려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안은 짝.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메마른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으로 고꾸라졌고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새겨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죠. 어머니는 뺨을 감싸준 채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던 분이 손찌검이라니요. 저와 친척들은 모두 경악하여 입을 벌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더 이상 낮고 탁하지 않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식탁에서 당장 꺼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서연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어머니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채로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날 쳐? 미쳤어? 그래, 미쳤다.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아버지의 마른 가슴팍이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당신의 그 지독한 악랄함과 이기심을 참아온 것에 미쳤고 당신이 내 어머니를 못살게 굴어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제는 내 며느리까지 똑같이 괴롭히려는 것에 미쳤다. 당신 꼴을 좀 봐. 당신이 어디 어머니 될 자격, 할머니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겉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입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지만 당신 속은 악마보다 더 시커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죠. 아버지는 부엌문 뒤에 수목업에 질린 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밤잠 설쳐가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당신을 먹이고 당신 네 식구들을 먹였어. 저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저 아이 밥 먹는 걸 막아? 무슨 권리로 손님들 앞에서 저 아이를 모욕하냐고. 당신이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저 아이의 희생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번 설에 입에 풀칠할 것도 없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피땀 위에 차려진 밥상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자신들 역시 잔인한 공범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억누르는데 익숙했던 여자의 광기가 폭발한 것이죠.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것도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깨졌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산발이 된 채로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네가 감히 날 때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내 옷가지부터 밥까지 다 챙겨주고 내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며느리 편들면서 마누라를 때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아버지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 위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희생? 2번 다시 그 입으로 희생이라는 단어 꺼내지 마. 당신이 희생을 했어. 아니면
이 집안을 독재했어. 당신은 날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민준이는 마마보이로 만들었지. 그리고 당신은 내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어. 늙고 병들어 돈 못 번다고 매일같이 구박했지. 이제는 서연이의 영혼까지 죽이려는 거야. 똑똑히 들어.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오늘은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봐주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아수라장이었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상차림은 이제 우스꽝스럽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은 밀쳐져 엉망이 되었고 국물은 테이블보 위로 쏟아져 마치 핏자국처럼 얼룩졌습니다. 어머니는 폭력으로는 남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자신의 전매 특허인 드러눕기 신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벌러덩 누워 손발을 타일 바닥에 내리치며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남편하고 아들이 한패가 돼서 나를 이렇게 때리는데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지. 빚도 없는 이 세상, 내가 죽어야 끝나지. 어서 날 죽여라. 이 집은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일군 집인데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어머니는 울면서 자신의 공로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남편을 공부시켰다는 둥,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이 집을 장만했다는 둥, 어머니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까지 모두 꺼내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더 크게 울어서 이웃들이 듣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들은 결국 타지. 사람인 며느리보다는 자신들의 핏줄 편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가슴을 쓸어주며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형님이 몇 마디 잘못했다고 해도 말로 잘 타일러야죠.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손찌검을 하세요? 형님은 연약한 여자인데 저렇게 때려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일어나 도덕 군자처럼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너무 흥분하셨어요. 형수님도 다 며느리 버릇 좀 가르쳐서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좀 거칠었던 거죠. 아내를 때린 건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어서 형수님께 사과하고 집안 조용히 만드세요. 아버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아냥과 씁쓸함이 가득했죠. 사과, 나는 오늘 내가 한 올바른 행동에 대해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요. 당신들은 내 동생들이오. 당신들은 모든 걸 봤지만 못 본 척했지. 당신들도 자기 배 채울 생각, 자기 이익 챙길 생각만 했지. 서연이에 대한 인간적인 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당신들이나 고모 노릇, 작은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오.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자. 모두가 제 발저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기자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너 이놈, 내 아비가 내 어미를 때리는데 넌 거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이 불효자식아, 내 마누라가 너희 부자한테 무슨 요사스러운 약이라도 먹인 거지. 그렇지. 당장 내 마누라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끌고 나와. 내가 당장 전현을 쫓아내야겠어. 우리 집안 분란 일으키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어머니, 다른 한쪽에서는 극도로 분노한 아버지.
그리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문 너머의 침묵이 바깥의 울부짖음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복종하던 습관이 무의식 깊숙이 박혀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쓰라리게 메어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고함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기다렸던 섣달 근인날의 저녁 식사는 끔찍한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곧 드러날 끔찍한 비밀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구슬프게 울부짖고 친척들이 그 주위에 모여 위로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굳게 닫힌 부엌 문에서 떨어질 줄 몰랐죠. 저는 서연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제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기름 냄새 배인 낡은 옷 대신 단정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체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싸늘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뚜렷한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극도의 절망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아수라장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곧장 우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소란 속에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어디가?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려는 거야? 거기 안 서.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어머니마저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죠. 쫓아내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서연은 가볍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마친 아내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는 방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뭐 하는 거야? 문 열고 나랑 얘기 좀 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저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네 아내를 붙잡아. 가게 두지 마라. 오늘 저 아이가 이 집을 나가면 넌 영원히 저 아이를 잃게 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서연의 모습, 추위에 빨갛게 부어있던 손,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때 저를 바라보던 애원 섞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극심한 모욕을 당하는 동안 그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남자이자 쓸모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둬. 저런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해. 저렇게 버릇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내가 쟤를 붙잡으면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저는 확 돌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낳아준 사람의 목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기심과 악랄함이 이 가정을 박살냈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소리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서 저와 서연을 가로막은 굳게 닫힌 방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방문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자 고모와 이모, 작은아버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이나 서연의 절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숭배하는 집안 체면과 가짜 위계 질서에만 관심이 있었죠. 고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달콤하지만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내를 잘 가르쳐야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런 태도를 보이게 해? 네 어머니가 화를 내신 것도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어서 들어가서 서연이한테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누가 섣달 그날에 집을 나가니 남들이 보면 흉봐. 작은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어른 행세를 했습니다. 맞아, 조카. 자식된 도리로 효도가 으뜸이야. 어머니가 틀린 말씀을 하셔도 들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맞는 말씀을 하셨겠지. 며느리라는 애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야. 네가 단호하게 나가야 해. 남자는 집안의 기둥인데 아내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둬선 안 돼. 네가 그렇게 유약하게 굴면 집안 망하는 거야. 이모가 까칠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가 네가 하도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야. 옛말에 며느리는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시댁을 우습게 아는 거잖아. 지금 당장 쟤 끌고 나와서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 그래야 형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어디 집 나가는 며느리를 누가 받아주겠어. 그 말들은 마치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연이 죄인이고 어머니가 성인인 것처럼 말했죠. 그들은 서연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잔인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허한 도덕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박힌 인내의 습관은 저를 그저 고개 숙인 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 서서 떠들어대는 친척들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말씀들 참 잘하시네요. 성현의 도리는 줄줄 외우시는군요. 그런데 당신들은 눈뜬 장님입니까?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 보입니까? 당신들 형수님이 쟤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안 보이냐고요? 아니면 보고도 일부러 모른 척한 겁니까? 형수님한테 아부해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작은아버지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반박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동생으로서 집안에 불화가 있으니 화목하게 만들려고 한마디 거들었을 뿐입니다. 왜 저희가 아부한다고 하십니까? 화목하게 만들어 아니면 불에 기름을 부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민준이한테 아내를 시켜 사과하라고 강요했어. 뭘 사과해? 걔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냐고. 당신들을 먹여주고
입에 밥까지 넣어줬는데 한상에서 밥도 못 먹게 했어. 당신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해? 아니면 당신들도 며느리는 종이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요?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했죠. 아버지가 드러낸 적나라한 진실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들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넌 내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고생시켰어. 오늘마저 저 사람들 말 듣고 네 아내에게 사과를 강요한다면 넌 남자도 아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와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모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단호하게 서연아, 문 열어. 너랑 할 얘기가 있어.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겨진 캐리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는 아까 그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두꺼운 패딩 점퍼가 놓여 있었죠. 손에는 얇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바깥과 우리 부부만의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익숙한 방이 갑자기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왜 갑자기 이혼이야?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잖아. 오늘 어머니가 심하셨던 거 알아. 너 속상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 당신 사랑이 날 지켜줄 수 있었어요? 당신 사랑이 시어머니의 학대에서 날 구해줬나요?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저 침묵, 나약함, 그리고 공허한 약속뿐이었나요? 아내는 서류철에서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 지난달에 써뒀어요. 설친하고 말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설이라도 즐겁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한계예요. 민준 씨. 저는 달려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1000번 만번 미안해. 내가 변할게. 다시는 어머니가 너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아, 날 버리지 마.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뺐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해요? 내가 울 때마다, 어머니한테 혼날 때마다 당신은 미안하다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국 똑같았잖아요. 당신은 여전히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지 들었죠.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제가 결혼한 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든든한 버팀목을 원해서였지. 시댁 식구들한테 혼자 맞서 싸우게 내버려두는 허수아비 남편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일어나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저 너무 지쳤어요. 민준 씨.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서 감옥처럼 살았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없었어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어요.
자유도, 자존심도 다 잃었어요. 이 지옥 같은 삶,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비겁하고 쓸모없는 놈인 거 알아.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야. 네가 떠나면 난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 여기 있어줘. 서연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요?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아팠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내가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할 때 당신 뭐 했어요? 내가 산후조리할 때 시어머니가 날 못살게 굴었는데 당신은 알기나 했어요. 당신은 그저 어머니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죠. 당신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고통스러운지 물어본 적 있어요?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갈게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자유가 필요할 뿐이에요.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문가로 가더니 방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통렬한 비난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제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되살려냈습니다. 서연의 말은 제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2년 전 서연이 우리의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죠. 아빠가 된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연의 끔찍한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말 심하게 입덧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든 다 토해냈고 몸은 바싹 말라갔죠. 아내는 새콤한 음식, 김치말이국수나 냉면처럼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서연이 부엌에 몰래 앉아 동네 분식집에서 사온 김치말이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얼굴이 환해졌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무언가를 토하지 않고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쁨도 잠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려들어 서연의 손에 들린 그릇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아내의 옷과 바닥을 더럽혔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길거리 불량식품을 사 먹으라고 했어. 내 손주를 죽일 셈이야. 서연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밥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어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전부 화학조미료 덩어리야. 그거 먹고 애가 기형아로 태어나면 어쩔래. 엄마라는 사람이 애 생각은 안 하고 지 입만 챙겨. 어머니는 서연을 일으켜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아침부터 푹 구워놓은 사골국이 있었죠. 뽀얀 국물 위에는 기름이 겹겹이 떠 있어 보기만 해도 속이 느글거렸습니다. 앉아서 이 국 다 마셔. 이거 먹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내 손주도 건강해져. 다 안 마시면 혼날 줄 알아. 서연은 사골국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메스꺼움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이거 못 먹어요. 기름진 것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요. 울렁거려도 삼켜. 어머니는 숟가락을 서연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먹다 보면 익숙해져.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봐
아내 편든다고 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조금만 먹어.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자. 다 우리 아기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서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질끈 감고 기름진 국물을 삼켰지만 위는 즉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내는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구역질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혀를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렇게 유나는 몸에 좋은 걸 줘도 못 먹네. 내가 민준이 가졌을 땐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구먼. 하여튼 쓸모가 없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위에까지 다 토해내고 제 품에 축 늘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저 아내를 안고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힘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사골국이 아기한테 좋대. 조금만 참고 어머니 말 듣자.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아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아니라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비겁함이 어머니의 학대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 서연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그 때문에 약해져 결국 지킬 수 없었죠. 우리는 임신 3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기름진 사골국에 대한 끔찍한 기억은 서연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처가 다시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서연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지나서야 다시 임신할 용기를 냈죠. 이번에는 의사가 아내의 건강이 약하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딸 보미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희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은 서연에게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보미는 서울의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6월에 태어났습니다. 바깥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공기는 찜통처럼 후덥지근했습니다. 서향이었던 우리 침실은 오후 내내 햇볕이 그대로 들어와 찜질방 같았죠. 저는 산모와 아기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에어컨은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산모는 뼈마디가 다 열려 있어서 에어컨 쐬면 찬바람이 들어가. 나중에 늙어서 골병 들어. 그리고 신생아는 에어컨 바람 쐬면 폐렴 걸리기 쉬워. 그냥 부채질해 주는 게 최고야. 저는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우면 어른도 못 견디는데 아기는 오죽하겠어요. 요즘은 적정 온도로 에어컨 트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서양 과학인지 뭔지 난 몰라. 옛날에 내가 너 낳았을 땐 지금보다 더 더웠어. 그래도 나 안 죽었잖아. 절대 설치하지 마. 네가 에어컨 설치하면 네 마누라랑 내 자식 잡는 거야.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끓는 듯한 더위를 견디게 내버려 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낡은 산후조리 방식에 따라 긴 소매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귀에는 솜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땀이 줄줄 흘렀죠. 보미는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났고 밤새도록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서연은 제왕절개 상처의 통증과 수면 부족, 그리고 찜통 더위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절정은 어느 무더운 정오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숯불을 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숯불 화로를 가져와 침대 밑에 두고 자궁 수축에 좋다며 불을 피웠습니다.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더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숯불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참아,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아. 여자는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후회해. 작은 방은 숯연기로 자욱했고 온도는 끔찍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문 쪽으로 기어갔지만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아내와 그 옆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딸을 발견하고서야 허둥지둥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저의 무지함이 아내를 죽일 뻔했다며 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서연은 열사병과 가벼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서연이 저를 보고 처음 한 말은 원망이 아니라 힘없는 애원이었습니다. 오빠, 나 친정에 보내줘. 나 이 집에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병문안을 온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제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숯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어. 그 냉담하고 무심한 태도는 서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풀 수 없는 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것이 아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며 저의 고통스러운 회상을 끊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형, 즉 큰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큰아버지의 호령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냐? 너 지금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작은아버지랑 고모한테 전화 받고 다 들었다. 내 마누라가 집안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게 놔둬. 네가 이 집안의 가풍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은 무슨 해결?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그렇게 나약해서 마누라가 네 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만들어.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내일 설날 아침에 당장 네 마누라 데리고 큰 집으로 와서 조상님께 사죄하고 집에 가서는 네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해.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내 이름 족보에서 파버릴 줄 알아. 우리 집안은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받아줄 수 없어.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큰아버지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 후로 사촌 형제들에게서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이 터질 것처럼 진동했죠. 민준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온 집안이 난리 났어. 너 어리석게 마누라 말 듣지 마라. 어머니 늙으셨는데 조금 맞춰드리는 게 뭐 어렵다고. 아내는 갈아치우면 그만이지만 부모는 영원한 거야. 네가 어머니 버리고 아내 따르면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는 거야. 그 말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화살 같았습니다. 그들은 혈연과 도리를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 아내의 입장이 되어본 적 없고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른바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낡아빠진 봉건적인 사상으로
약한 사람들을 봐자매는 쇠사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네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빼서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 억압적인 세상과의 연결을 끊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공허한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의 작은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노란 가로등 불빛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담뱃불이 외로운 눈동자처럼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담배를 빨아들인 후 허공으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담배 연기는 차가운 바람에 금세 흩어졌죠.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전화 껐느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대답하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들어봤자 귀만 더러워지지. 그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니. 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목이 맨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왜 네 어머니를 때렸는지 아느냐? 단순히 서연이 때문만은 아니다. 내 할머니의 옛 모습이 바로 이 집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옛날에 내 할머니도 지금의 서연이처럼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 내 어머니는 영화에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 내 할머니는 순하고 모든 걸 감내하는 분이셨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지만 밥상에 겸상도 못했어. 내 어머니는 할머니를 마룻바닥에 앉아 찬밥 덩어리를 먹게 했지. 할머니가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갔어. 내 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해서.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나도 지금의 너처럼 나약하고 비겁했다. 아내가 무서웠고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침묵했지. 내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그냥 내버려 뒀어. 결국 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 못하셨다. 억울함과 한을 품고 돌아가셨지. 임종 직전에 그 눈빛이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쇠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핏줄이 선 손등이 울퉁불퉁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아들아, 나는 불효자식이었고 네가 나와 같은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다. 서연이는 좋은 아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네가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넌 남자로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너는 나처럼 남은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아버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발로 비벼 껐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나무인으로 사는 게 버릇이 됐어. 자기가 이 집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 내 어머니는 아주 외롭고 약한 사람이다.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포악함으로 감추는 거야.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 멀리 밀어낼 뿐이지. 내가 오늘 네 어머니를 때린 건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거다. 하지만 아마 아직 정신 못 차렸을 거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내 어머니와 끝장을 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내 뒤를 받쳐줄 테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내 아내를 붙잡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제게 전류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한 이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울음은 그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심장 아파 죽네. 누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 나 이러다 죽겠다. 불효자식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옆에 앉아있던 고모가 급히 약을 발라주며 입을 놀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시고 숨 깊게 쉬세요. 민준아, 너 거기 서서 뭐해? 어서 와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어머니 아프신 거 안 보여?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어머니의 서툰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 수법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는 병을 핑계로 감정에 호소하곤 했죠. 어머니, 이제 연기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불렀으니까 잠시 후에 오셔서 진찰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날 연기한다고? 나 진짜 아파. 네가 날 연기한다고 해. 내가 여기서 당장 죽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좋아, 내가 살기를 바라지. 그럼 내가 말하는 3가지 조건대로 해.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평소에 위험 있는 말투를 되찾았습니다. 첫째, 서연이 당장 이리 나와서 온 친척들 앞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의 차를 올려야 해. 자기가 잘못했고 버릇없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둘째, 다음 달부터 내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 너희 부부 씀씀이가 해퍼서 저축을 못하니 내가 재정 관리를 해야겠어. 셋째, 어머니는 침실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앞에 2가지를 못하겠다면 넌 당장 이혼하고 전현을 내 집에서 쫓아내. 이 집은 내 집이야. 저런 며느리는 절대 용납 못해. 어머니의 3가지 조건을 듣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저 이제 30입니다.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경제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시고 더더욱 제 아내를 쫓아낼 권리는 없으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어머니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아내를 모욕했고 지난 몇 년간 아내를 괴롭혔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라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머니가 소리치며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뒤집고 손발을 경련했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해요. 친척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쓰러지셨잖아. 빨리 구급차 불러. 세상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네, 119죠. 응급 환자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는 X동 10번지 5호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심장마비가 오셨거나 혹은 심장마비인 척 연기하고 계십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실눈을 떠 제 반응을 살피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착한 것을 보자 어머니는 급히 눈을 감고 계속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연극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리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뛰쳐나와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그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집안의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의사가 온 것을 보고 더욱 실감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축 늘어져 눈을 꼭 감고 손발을 떨며 입에는 거품까지 물어 정말 무서워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구급대원들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안경을 쓴 중년의 의사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목에 손을 대 맥박을 짚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꼼꼼히 진찰한 그는 혈압계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의사가 크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저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심장병이나 혈압 관련 병력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주 건강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셨는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함께 온 간호사에게 가장 강력한 강심제 주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주사는 통증이 심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위급 상황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주사 통증과 쇼크라는 두 단어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사 놓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어머니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채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일어나 말을 하다니요. 의사가 어머니를 보며 피 굳고는 청진기를 뺐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맥박 정상, 혈압 안정, 심장과 폐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이셨거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기하신 겁니다. 의사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질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구급차와 의료 인력은 정말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장난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죠. 친척들도 무안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죽는다고 난리치던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가족을 대표해 의사에게 사과하고 구급차 출동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의료진이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니와 친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다들 보셨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저와 서연이를 굴복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연극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창피함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덫을 놔? 네가 의사를 불러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시켜. 저는 누구에게도 덫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신 거죠.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기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어머니를 어쩔 수 있었겠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어머니가 과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 거실의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안으로 들어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방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계셨죠. 아버지의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은 후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고모, 작은아버지, 이모, 방금 어머니께서 제게 3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제 저도 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의하신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저와 서연이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외계인 보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조건을 걸어? 네,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바로 여기서 아버지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서연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지른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구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무슨 일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난 죽어도 쟤한테 사과 안 해. 그럼 그 자존심 지키고 사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저희 부부의 경제 문제와 자녀 양육 방식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저와 서연이의 월급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가 낳았으니 과학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알아서 가르치고 키울 겁니다. 어머니의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손주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를 이 집의 하녀가 아니라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자 안주인으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서연이도 쉴 권리, 먹을 권리, 모든 사람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아내를 모욕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불효자식 필요 없어. 마누라 편들고 마누라를 머리 꼭대기에 모시고 살아. 이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 좀 봐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어디서 배웠대. 당신이 좀 가르쳐요. 아버지가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나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본 뒤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의 말이 담았소, 박 여사. 쟤는 버릇없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당신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으니 이제라도 다른 사람 존중하는 법 좀 배우시오.
아버지의 지지에 저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좋아요. 서연아, 우리 가자. 저는 등을 돌려 침실로 가 서연을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잘났어. 정말.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가 걸렸죠.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이 집, 우리 부부 공동명의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내가 팔지 않으면 아무도 어쩔 수 없어. 너희 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옷까지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 나 없이 너희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어머니의 협박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류상 이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은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로 걸어가 어머니와 친척들 앞에 서류철을 던졌습니다.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했소?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뭔지 잘 보시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철을 흘끗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류철을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양가 부모님의 서명과 함께 주민센터에 직인이 찍힌 손으로 쓴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붉어졌다. 창백해졌다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의 손이 떨리더니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주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차용증, 채무자, 김철수, 박정숙, 채권자 이웅재, 한미경 서연 부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금 1억 원을 이자 없이 무기한으로 대여함.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방금 침실에서 나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 집 살 때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 당신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이 있었고 민준이 결혼 예물이 전부였어. 나머지 1억 원은 사돈댁에서 시골 땅 팔고 과수원 팔아서 우리한테 빌려주신 돈이야. 자식들 살 집 마련해 주려고 당신은 남의 돈을 받고 이렇게 버젓이 차용증에 서명까지 해놓고 감히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큰 소리를 쳐. 아버지는 경멸 어린 눈으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돈댁에서 빚독촉 한 번 안 한 건 딸과 사위를 아껴서 자식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당신은 어땠지? 그 돈이 제 돈인 양 모른 척하고 그 돈으로 산 집에서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 당신 부끄럽지도 않소. 박 여사.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수년간 애써 감춰온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죠.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 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내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딸은 이런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아, 그랬구나. 고모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 집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사돈댁 돈이었네. 뻔뻔하기도 하지. 이모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남의 돈 1억이나 받아놓고 그 집 딸을 그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못됐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어머니의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홀로 고립되어 극심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친척들의 태도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빠르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사실은 부잣집 딸이며 부모님이 딸을 위해 1억 원을 선뜻 내줄 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을 시골뜨기, 굴러온 돌 취급하며 경멸하던 태도에서 온갖 아첨과 칭찬으로 돌아섰습니다. 고모가 가장 먼저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고모는 달려와 서연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왜 진작에 고모들한테 말 안 했어? 너는 정말 현모양처의 효녀야. 내 부모님은 어쩜 그렇게 좋으시니? 통도 크시고 우리 형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고모는 어머니를 불만스럽게 쏘아보고는 다시 서연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이 집은 내 지분이 절반 이상인데 누가 감히 널 쫓아내? 쫓아내려면 이 고모 시체부터 밟고 지나가라고 해. 작은아버지도 뒤질세라 나섰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치며 허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착하고 집안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네가 최고야.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다시는 내 어머니 말 함부로 듣지 말고. 이모는 분주하게 달려가 서연에게 물을 따라주며 입을 놀렸습니다. 조카, 물 한 잔 마시고 진정해. 네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데 형님은 트집만 잡고 정말 복도 모르셔.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랑 같이 겸상해.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야. 저는 그들의 연극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어머니의 악랄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눕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돈과 이익만을 쫓는 자들이었죠. 서연이 약해 보일 때는 합세해서 괴롭히고 서연에게 돈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자 태도를 바꿔 아부했습니다. 서연은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는 차갑고 낯선 눈으로 모두를 보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늘 감싸고 자랑스러워했던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것이죠. 어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익이 사라지자 혈연도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누구 돈이든 간에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이야. 내가 세대주라고. 난 어디 안 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아버지는 지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고집불통인 사람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서연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해결합시다. 나와 당신 별거합시다. 이 집은 팔아서 재산을 분할하고 당신이 감히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왜 못하겠소?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질릴 만큼 질렸소. 내 남은 인생을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소. 집을 팔아서 사돈댁에 1억 원 갚아드리고 남은 돈은 반으로 나눕시다. 당신은 당신 목 가지고 어디든 가서 마음대로 사시오. 나는 내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 거요. 어머니는 집을 판다는 말에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싼 서울 땅에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쳐, 체면,
그리고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 돼. 난 안 팔아. 이건 내 집이야. 당신은 팔 권리 없어. 어머니가 소리치며 차용증을 빼앗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빨리 그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원본은 처가에 있고 이건 공증받은 사본이에요. 찢어도 소용없어요. 저와 아버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설 지나고 바로 집 내놓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막다른 길로 몰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셨어요. 저희는 다시 시작할 건강한 환경이 필요해요. 이 집에는 너무 슬픈 기억이 많아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요. 집을 팔기로 한 결정은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모든 족쇄를 끊어내는 마지막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독재 시대의 종말이었고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자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드러누울 기력도 없었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산발이 된 머리를 늘어뜨리고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난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자식도, 집도 다 잃었어.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해.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그 위풍당당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고독하고 비참한 늙은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상황이 너무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더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죠. 형님네 집안일은 알아서들 잘 해결하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서둘러 말하고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춥고 텅 빈 거실에는 우리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어쨌든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용서하면 어머니는 옛버릇을 반복할 것이고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머니께서 변하시고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려 하신다면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를 부양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런 성격으로 사신다면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살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포악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자존심은 너무 강해서 끝내 사과 한마디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서연이는 짐을 챙겨 근처 호텔에서 설 연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도 여행 가방을 들고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과 설 동안 쓸 생활비 약간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집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소파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봄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옛집은 팔렸습니다. 처가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반으로 나눈 후 어머니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새 집을 살 돈은 부족해서 어머니는 깊고 후미진 골목에 작은 단칸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이제 극도로 고독해졌습니다. 더 이상 명령하고 호통칠 사람이 없었죠. 이웃들은 모두 가난한 노동자들이었고 어머니의 화려했던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가끔 친척들에게 전화해
하소연했지만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돈을 빌릴까봐, 귀찮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했던 박 여사는 이제 후회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괴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식어 빠진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몹시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존심이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눠받은 돈과 따로 모아두신 돈을 합쳐 저희 부부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운 독신 생활을 만끽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셨죠. 웃음이 많아지셨고 얼굴 색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옛집만큼 넓지는 않지만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서연은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며 자유를 누렸죠. 저 또한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모든 것을 나누고 아내를 지킬 줄 아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나약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존중과 평등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우리 집의 설날 풍경은 예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아파트에는 향긋한 향내음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차례상 위에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과일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죠. 분홍빛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멋진 양복을 차려입으셨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보미에게 세뱃돈을 주시며 저희 부부에게 새해에는 사업 번창하고 오래오래 행복하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항상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며 살거라. 지난 해의 슬픈 일들이 미래를 방해하게 두지 마라. 가족이 최고다. 얘들아. 서연은 감동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영원히 존경하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따뜻한 설날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20가지나 되는 화려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떡국, 잡채, 동그랑땡 같은 소박한 음식 몇 가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 식사는 예전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만 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양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으시며 온 가족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모든 거리감을 지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딸과 함께 즐겁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낡고 썩은 것들을 모두 휩쓸어가고 그 자리에 행복의 새싹이 돋아나게 해준 그날의 폭풍에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서연이는 보미를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끊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어머니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손녀를 볼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라한 단칸방 문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보고 어머니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미를 와락 껴안고 더듬거리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다 잘못했다. 얘들아, 이 할미를 용서해다오. 저와 서연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진짜 봄은 이제야 우리 대가족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결국 아물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